앞에서 두 교수님이께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해드려야 좋을지 1시간 정도 생각을 해봤는데 본질과 경험에 대한 시작과 끝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준비된 슬라이드가 있긴 하지만 앞에서 많은 얘기 들으셨으니까 분위기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 몇 가지 들려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외할머니께서 100세가 되셨습니다. 건강하게 산다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죠. 저희 지금 외할머니께서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걸어 다니실 수 있고요. 빨래도 직접 하십니다. 그리고 식사도 다 혼자서 밥도 밥솥에 지어서 드시고 누가 챙겨주지 않아도 본인이 잘 건강하게 본인을 지키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경험에 대한 이야기죠. 생활습관 의학이든 웰니스 코칭이든 이제 현대에 와서는 그것들이 막 구조화되고 있지만 누군가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 외할머니께서 생활습관 의학을 몰라도 웰니스 코칭을 몰라도 그렇게 살고 계시다는 거. 그러면 그런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았던 외할머니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살아가고 계실까? 저희 외할머니의 시어머니께서 저희 증조 외할머니시죠. 저희 외할아버지의 어머니 110세까지 사셨거든요. 롤모델이 있으셨어요. 그 롤모델 덕분에 이제 소식하시지만 자주 드십니다. 다식을 하시고 끊임없이 본인이 아직도 이 사회에 쓸모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죠. 저희 그래서 외할머니께서는 바느질을 하십니다. 흔히 얘기하는 재봉틀, 미싱으로 사람들의 잠옷, 파자마를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여전히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올해 44입니다. 저희 어머니 당뇨 판정을 받으신 지 40년이 되셨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어머니와 같이 당뇨 판정을 받으셨던 분들 대부분 돌아가시거나 손가락, 발가락을 잃으시거나 실명하시고 힘들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많이 돌아가시기도 했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 40년 동안 당뇨 관리하시면서 정말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시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기관지가 안 좋으셔서 계절마다 병치레를 하시지만 그래도 높은 산에 계속 등산 가실 정도로 건강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제가 저의 좀 잘난 얘기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곰곰이 돌아보니까 그런 가족들의 영향을 제가 많이 받지 않았나. 그래서 저도 한때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제가 노력한 것도 있고 유전학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후성, 유전학적으로 그런 할머니와 아버지, 어머니의 도움을 받지 않았나. 저 역시도 이제 그런 롤모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잘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할머니 얘기를 좀 더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아요. 2019년에 코로나가 전 세계에 이제 확산되기 직전에 할머니를 모시고 이스라엘에 다녀왔습니다. 예, 손자로서는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서 키워주셨던 할머니께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효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평생
교회에 헌신하면서 사셨는데 이스라엘 한번 못 가보고 혹시나 돌아가실까봐 2019년에 큰 마음을 먹고 제가 모든 계획을 짜고 직접 이스라엘에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곳, 돌아가셨던 곳, 부활하셨던 곳, 승천하셨던 곳 등등을 다 돌아봤었죠. 단체로 가면은 많이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직접 그 텔아비브 공항에서 차를 빌려가지고 할머니 컨디션에 맞게 돌아다녔는데 첫날 좀 쉬고 싶었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를 거쳐서 이스라엘로 온 것이라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쉬고 싶었는데 할머니께서 하루도 못 참겠다고 예루살렘에 가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있던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2-3시간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몇 시간도 못 자고 이제 예루살렘에 갔죠. 그래서 근처에 주차를 하고 그날 20km를 걸었습니다. 제가 다 이렇게 스마트워치가 있으니까 측정을 해봤는데 2019년이니까 4년 전, 5년 전이죠. 그러니까 95세 때 외할머니가 95세 때 그 비행 스케줄을 다 감당하시고 예루살렘 첫날 첫 일정 20km 다니셨죠. 저는 그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웰니스 코칭 혹은 생활습관 의학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런 지식이나 지혜는 가지고 계실 수 있지만 본인이 왜 그런지는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분은 저희 외할머니는 누구보다 건강하게 살고 계신 거죠. 이제 오늘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런 힘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런 의문. 한때 호모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이 공존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뇌의 크기만 보면은 네안데르탈인이 훨씬 크죠. 그러나 네안데르탈인은 멸종했습니다. 뇌의 크기와 상관없이 이 호모 사피엔스들에게는 생각하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호모 사피엔스가 그러니까 사피엔스가 하나 더해지면 호모 사피엔스가 되는 것이죠. 하나일 때와 2개일 때의 차이는 오늘 얘기 드릴 모든 어떤 의미들을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힘. 사실 우리는 다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우리는 다 크로마뇽인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 아까 코칭 철학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고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존재들. 근데 어느샌가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죠.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편리를 가져다 주었지만 통합적 인간, 전인적인 존재로부터는 멀어지게 했던 것이죠. 그것들이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강조되기 시작한 것이죠. 기존의 의료 체계만으로는 이 글로벌 위기 상황에 잘 대처하기가 어렵구나. 그러면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나를 지켜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마음 챙김, 메타인지, 실존 지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경기대 외에 이제 신구대에서 보건의료 행정 친구들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 사례들을 가끔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전 세계 최고의 병원들 미국에 많이 몰려 있죠. 메이오 클리닉이나 클리블랜드 클리닉, 존스 홉킨스,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이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은 하버드 의대 수련병원이기도 하죠. 이게 미국 4대 병원이자 세계 4대 병원이라 할 수 있는데 이미 이곳에서도 이 마음챙김, 메타인지, 실존 지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각 의료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의료진들이 환자를 대할 때 쓰는 코칭에도 이 마음 챙김이 중요한 핵심 역량으로 쓰이고 있고, 다시 얘기하면은 기존의 코칭도 대단한 역할들을 했지만 마인드풀리스, 마음 챙김이 함께 할 때 위대해지는 것이죠. 코칭 철학과 또 마음 챙김이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미 코칭 역량 안에 마인드풀리스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죠. 그러나 다시 마인드풀리스가 중요해지는 이유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예전에 우리 참기름 중에 진짜 고소한 참기름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짜 고소한 참기름, 진짜 참기름 이런 게 왜 나왔을까요? 가짜들이 너무 많아서. 네. 그래서 사실 제가 경기대에서 마인드풀 코칭을 가르치고 있기는 하지만 본래의 코칭은 마음 챙김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챙김이 없는 코칭은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또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마음입니다. 마음. 제가 아까 본질에 대한 얘기를 드려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한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그 10년의 시간 동안에 제가 이 질문을 드렸을 때 답을 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마음이란 뭘까요? 마음이 대체 뭐길래 챙겨야 된다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쓰는 이런 표현들 있죠. 마음, 용서, 사랑, 행복. 이 기본적인 단어들을 우리는 쓰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어떻게 정의될지에 대해서는 죽을 때까지 모르고 사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대해서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물처럼 공기처럼 생각하는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관점을 유지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음 챙김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하버드 교육심리학자 하워드 가드너가 얘기했던 실존 지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영적 지능이라고도 불렸었는데 이제 이름을 실존 지능으로 최종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서나 이제 영성에 대한 표현들은 이제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WHO가 정의하는 건강도 처음에 논의는 되었으나 결국에는 채택되지 못했던 게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그 강의에서는, 이 발표에서는 실존 지능을 영적 지능으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미지에 보시는 대로 극명한 사례들이 있죠. 같은 재능인데 왜 정반대의 삶을 살았을까? 네. 어떤 사람은 마음 챙김, 실존 지능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부족했거나 아예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일으키는 가장 큰 힘, 가장 근원적인 힘, 그 부분이 오늘 말씀드릴 마음 챙김, 실존 지능, 그리고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호모 사피엔스하고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 내가 뭔가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내가 물을 마시고 있다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서 물을 마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죠. 네. 그래서 마음 챙김을 설명할 때는 메타인지를 설명할 때는 실존 지능이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보완적으로 이해를 시켜주곤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개념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면 학술적으로는 이제 논의가 좀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되는 것들입니다. 교육학에서 얘기하는 메타인지, 실존 지능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음 챙김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개념들이 어우러졌을 때, 그래서 깨어있는 삶으로 살아갈 때 성찰과 변형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몸이 깨어나면 마음도 깨어나겠죠. 그리고 마음이 깨어나면 영혼, 영성도 깨어날 겁니다. 어느 한쪽 측면만이 깨어났다? 온전한 깨어남은 아닐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깨어있음을 추구하는 것, 혹은 깨어있음에 나는 합당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할 때 이 성찰과 변형도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장 기본은 호흡입니다. 호흡. 이따가 발표를 끝마치기 전에 잠시 호흡 관찰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게 마음 챙김의 시작입니다.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코끝에 주의를 두고 들어오는 숨과 나가는 숨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 그것부터 시작입니다. 그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침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내 입을 닫는 것으로 시작되는 침묵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몸의 침묵, 마음의 침묵, 영혼의 침묵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온전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가끔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매 순간, 특히 스트레스가 받는 상황에서 내가 호흡을 통해서 그 상황에 이끌리지 않고 상황을 주도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현실적인 의미의 마음 챙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되어야 건강해지려고 하는 의도도 더 강해질 수 있는 것이겠죠. 생활습관 의학은 앞에서 잘 얘기해 주셔서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고, 6기통 엔진,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숫자가 올라가면 마음이 되게 뿌듯하시죠. 저도 늘 4기통만 타다가 가끔 이제 6기통 엔진의 차를 타곤 합니다. 이 6기통 엔진의 특징이 있죠. 4기통보다 부드럽죠. 굉장히 힘이 좋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죠. 원하는 속도대로 갈 수도 있고 남들보다 빠르게. 저도 생활습관 의학을 알게 되고 또 코칭을 하면서 또 코칭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서야 조금 잘난 것들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 외할머니, 그다음에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봄에 제가 50km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40대 중반에 이게 마라톤 하는 게 걱정스럽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았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냐, 극한의 뭔가를 경험해야만 네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 거냐. 그런데 제가 어머니께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50km를 뛰기 위해서 10년을 준비했거든요. 처음에 5km부터 시작했죠. 5km 걷기부터 시작해서 10km, 20km 이렇게 점점 나아지게 됐고, 어느 순간 풀코스 마라톤을 뛰게 되고, 더 이상 풀코스 마라톤이 저에게 큰 자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50km는 산에서 뛴 거리입니다. 박수 쳐주셔서 감사드리고, 만약 평지로 따지면은 이제 보통 100km로 계산합니다. 2배의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 50km 마라톤을 2019년에도 완주를 했습니다. 똑같은 코스에서. 근데 그때는 정말 컨디션이 좋았죠. 이스라엘 갔다 오고 나서 어떤 영적인 그렇죠. 그런 기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뛰면 정말 힘든데 꼭 누군가가 나를 밀어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신비 체험도 있었죠. 그때 그 경험을 또 해보고자 2020년, 21년 계속 노력을 했는데 연달아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우연인가, 내가 단지 컨디션이 좋아서 40 전에 마지막으로 선물처럼 다가온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염려를 갖고 또 준비를 했는데 다행히 올 초에 그렇게 완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 가을에 더 힘든 대회에서 완주를 또 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 이미 생활습관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건강하게 산다는 것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어머니께 위험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어느 순간 제가 이 50kg가 별 자극이 없는 대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안심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저는 내년에 100kg를 듭니다. 내년 봄에. 근데 이렇게 놀라 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제가 뛰는 그 대회에서 저는 막내입니다. 막내. 거의 제한 시간에 들어오는 제일 실력이 없는 사람. 네. 그러면 제 눈에 1등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겠죠. 제가 50kg랑 100kg랑 똑같은 시간에 출발했는데 100kg 뛰는 사람들은 이미 다른 50kg를 뛰고 꼴찌인 저를 앞질러서 가는 그런 경험들을 전 대회에서 일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장 못하는 50kg 울트라 러너인 거죠. 1등은 100kg를 뛰면 10시간 정도에 들어옵니다. 산에서 뛰는 건데도.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한 8년 전부터 만나면서 계속 궁금해했습니다. 도대체 산에서 걷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뛸 수 있는 걸까? 그리고 왜 뛰고 나서도 물론 힘들지만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걸까? 무엇이 저 사람을 거기까지 이끌었을까? 그게 늘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뛰면서 이제 요즘에는 많이 알게 됐습니다. 내가 비슷하게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마음챙김, 실존지능, 메타인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마음챙김이라고 하면 왠지 동양에서 비롯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동서양을 막론하고 계속 언급이 되었습니다. 다른 언어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니체도 인간 정신의 진화를 얘기하면서 낙타, 사자, 아이를 이야기했죠. 그래서 궁극의 모습, 인간이 진화해야 될 궁극의 모습은 아이라고 했습니다. 무판단,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면서 삶을 즐길 수 있는 존재. 근데 그것도 물론 아이 자체도 물론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아이는 마음 챙김이 가능한 아이인 거죠. 그리고 마음 챙김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셀프 레귤레이션, 자기 조절 능력입니다. 제가 마라톤 하면서 꼭 성공한 얘기들만 드렸지만 좀 자랑스럽게 얘기했지만 실패한 경험도 굉장히 많겠죠. 절반 이상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이로운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뛰면 내 몸이 망가지겠구나. 준비가 덜 되었구나. 포기하는 것도 힘인 거죠. 만약 제가 고집 센,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으면 힘든 대회 완주는 했겠지만 두 번 다시 뛸 수 없는 몸과 마음을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음챙김, 실존지능, 메타인지가 작용되었던 저는 포기할 때는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으로, 다음을 준비하는 것으로 지혜를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과에 매이지 않고 결과에 매이지 않고 그 순간을 즐길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꼭 이 트레일런, 울트라 러너로서가 아니라 그런 대회 스태프로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뛴다는 즐거움, 살아간다는 즐거움을 선수가 아닌 다른 측면으로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코칭 철학에 대해서는 앞에서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ICF의 코칭 핵심 역량,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프레젠스가 마음 챙김하고 가장 가까운 역량이라 할 수 있고, 그 외에도 모든 영역에서 마음 챙김, 실전 지능, 메타 인지는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코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코치라면 진정한 코치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눈을 깜빡이는지 혹은 심호흡을 하고 있는지, 나는 또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굉장히 수준 낮은 코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는 판단하지 않고 그 상황에 들어가지만, 코칭이 끝난 이후에는 이런 것들을 코치라면 평가하게 되겠죠. 아, 이런 수준에서 나는 대화를 나눴구나. 그리고 고객은 이런 수준에서 나를 바라봤구나라고. 그렇게 복귀하는 것, 다시 돌아보는 것 또한 마음 챙김의 힘입니다. 이러한 마음 챙김은 꼭 명상만을 통해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제가 여러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동물 실험실에서 미생물, 그리고 미생물을 통해서 암이랑 당뇨와 관련된 연구들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신경양리학, 우리 뇌의 어떤 발달이나 과학적인 기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해왔던 명상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도 과학적으로 탐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꼭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하는 것만이 명상이 아니라는 것. 네. 요가나 필라테스, 펠든크라이스, 알렉산더 테크닉, 이런 다양한 명상법들, 움직임을 기반으로 한 명상법들도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러한 움직임들이 우리 몸, 마음을 전인적으로 균형 있게 이끌어갈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 그래서 마음 챙김이 꼭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자세로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제가 100km 뛴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대회 로고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래서 끊임없이 포기할 때는 포기하면서, 그리고 자극을 받을 땐 자극을 받으면서 계속 제 숱한 에고들 벗겨내고 셀프의 상태, 본질적인 자기의 상태에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유들을 이제 과학적으로 탐색하면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웰리스 건강대학, 그리고 또 새로운 과목들이 개설되기 시작하면 이러한 내용들 잘 배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마음 챙김이 뭐 그냥 듣기 좋은 소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까봐 실제 과학적인 연구들도 많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챙김, 메타인지, 실전 지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뭐가 있을까? 제 아내가 박사학위 받을 때 활용했던 주요한 개념인데, 신체화 증상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소마틱 심텀 디스오더라고도 하고 사이코소매틱 디스오더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증상의 정의는 병원에 가도 특별하게 의사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는 거. 이유를 알 수 없거나 이유가 너무 많아서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잠이 잘 오지 않는다던가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던가, 이런 것들, 현대의학으로도 도저히 어찌 해볼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생활 습관이 기반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생활 습관을 만들기 위한 가장 근원적이고 기본적인 힘이 마음 챙김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내 호흡을 내가 관찰할 수 없다면,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될지 알아차리기 힘든 상태라면 그 어느 것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 챙김이 기반이 되지 않는 중재들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마음 챙김에 기반한 중재들은 번데기가 좀 더 큰 번데기가 되는 게 아니라 나비가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을 갖는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우리는 바로 지금부터라도 이 마음 챙김을 시작할 수 있다. 왜냐? 우리 모두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크로마뇽인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코끝에 주의를 두겠습니다. 코끝에 주의를 두고, 코끝에 주의를 둔다는 말은 어텐션, 주의가 영어로 어텐션이죠. 나의 의식을 코끝으로 뻗어나가서 들어오는 숨과 나가는 숨을 구분하여 알아차립니다. 들어오는 숨은 어떻고 나가는 숨은 어떤지를 명료하게 구분합니다. 왼쪽 콧구멍과 오른쪽 콧구멍의 차이를 알아차립니다. 더 가능한 분들은 숨이 들어올 때 나갈 때 온도와 습도의 변화도 알아차립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눈을 뜨시는데, 눈을 뜨실 때는 최대한 천천히 뜨면서 어떤 대상이 처음으로 인식되는 그 순간을 알아차립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눈을 뜨면서 어떤 대상이 처음으로 인식되는 그 순간을 알아차립니다. 눈을 다 뜨신 분들은 몸을 편안하게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아주 짧게 1분 정도로 진행했지만 10년 동안 이 마음 챙김을 안내하면서 이게 가장 중요한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분 동안이지만 여러분들이 느끼셨던 그것을 24시간 잠자는 순간에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마음 챙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또 좋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